네, 봄이 되면서 알레르기성 천식과 아토피, 비염 등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질환이 우리 몸의 건강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네. 전문의 류호성입니다. 네, 사실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물질에 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나요? 네, 알레르기 증상은 과민한 면역 반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는 병원균이나 알레르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자연 치유가 되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면역 과민 반응이 되게 되면은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면 이를 해로운 물질로 인식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비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이 어떻게 생기는지 발생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전적인 어떤 그런 걸 받게 되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진드기라든지 꽃가루, 미세먼지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과민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흔히 알러지라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은 면역 항체가 과다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이 많은데 뭐 단순 재채기에서부터 뭐 콧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이 생각보다 좀 다양한데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알레르기 증상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구토를 할 수도 있고 기침을 한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피부가 갑자기 가렵거나 눈, 귀, 입술이 붓는다고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이런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도 있지만은 아래와 같이 갑자기 기도가 붓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응급 상태가 주로 약물을 투여한 후에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병원의 의료진들은 항상 이런 응급 상황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콧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반응들도 좀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 외에도 이런 다양한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은땀이 난다든지 두통이 있다든가 아니면 안구가 좀 건조한다든지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만성 피로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주의가 산만하고 학습자가 온다든지 습진이나 피로감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장루수 증후군이라든지 네. 음식 불내성, 히스타민 불내성 같은 알레르기 유사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기타 다른 질환과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경계에서부터 이제 소화기에 이르기까지 증상들이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알레르기 좀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런 물질을 좀 피하는 게 예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맨 먼저 기초적인 예방법으로는 무조건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먹는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일단 중단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은 독립된 장소에서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음식물이 있다면 당연히 섭취를 삼가해 주셔야 되겠고 꽃가루나 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그런 곳이 없는 곳으로 좀 부득이하지만 이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투과성이 낮은 섬유에 매트리스를 사용한다든가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면 같은 제품에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합성 섬유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자주 세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를 하실 때 뜨거운 열증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신다든지 바퀴벌레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방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그 누구보다도 저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 알레르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과민 반응 원인 치료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여러 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가 있죠. 자, 장내 그러면 미생물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장내 미생물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항원 이외에 그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제가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든지 음식 불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한 성인의 몸에는 100조 마리 정도의 네. 세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70% 정도가 장에 있는데요. 바로 이 70조나 되는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과 면역을 지킵니다. 장은 흡수가 잘 되도록 육모라고 하는 돌기된 조직이 있습니다. 네네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만약 장을 펼친다고 하면은 이 육모까지도 평평하게 펼칠 때 20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 정도 이르게 되고 이거는 피부의 한 200배 정도나 되는 아주 큰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한 테니스 코트만한 면적이 되겠는데요. 네.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 즉 음식이나 약물이나 이런 화학 물질들과 바로 접하는 곳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타 화학 물질을 방어하기 위한 장벽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까요? 그런 그 밑에 여러 신경망과 내분비 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많은 시스템이 있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면역 기능과 장이 그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좀 잘,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미생물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소화기관으로만 사실 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좀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네, 알레르기라 생각하는데 소화기관을 이제 언급하니까 조금 네네네.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면역 세포 중에 림프구 중에 40에서 60%가 장에 존재하고 있고 그와 관계되는 많은 면역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우리 몸을 방어합니다. 장은 맨 바깥층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막 세포와 점액질로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선택적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는데요. 이로써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영양분이나 약물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장벽 사이로 지금 그림이 잠깐 지나갔는데요. 장벽 사이로 들어오는 흰 막대 같은 것들이 글루텐입니다. 주로 밀가루나 보리나 귀리에 많습니다. 네. 글루텐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가 면역 항체도 만들게 되고 점막 세포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염증이 다른 곳으로 파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장벽 투과성이 증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장누수 증후군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장내 미생물을 언급드렸는데요. 네네네. 이 장내는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 불균형이란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라든지 약물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내 미생물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계 역시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 몸에 좀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일단 몸 전반에 걸쳐 가지고 만성 저강도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면역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토피 같은 만성 피부염이라든지 재발성 여드름 같은 그런 피부 질환 외에도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처럼 자가 면역성 질환, 그리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역류성 위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질환,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암하고 노화하고도 관련된다는 논문들이 요즘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정 장내 미생물, 예를 들면은 특정 이런 유산균들이 암 유발성과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암 치료와 관련되고 있다는 논문들이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 장벽 투과성의 증가의 원인은 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진 않았는데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건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알레르기라 하면은 아까 기초적으로 그 피해야 될 항원들이 네네네. 있었죠. 네. 근데 장누수 증후군을 얘기하면은 그런 것 외에도 다양한 전신 증상들 동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일부 음식물과 약물 그리고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염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 등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장벽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 투과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 단백질 중에 글루텐이 있습니다. 이 글루텐은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귀리에 특히 많은데요. 그 외에도 동물성 단백질로는 카제인이 포함되어 있는 유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설탕 같이 과도한 당류를 섭취한다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잦은 음주도 그런 원인을 일으키는데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일상적으로 흔히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라든지 네. 제산제, 진통제를 많이 투약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환경 호르몬인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사실 일상 중에 은연중에 많이 노출되게 돼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먹거나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그 안에 코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이 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음식물과 함께 몸으로 들어와서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더 알레르기성 질환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그런데 생각이 뭐 드는데요. 네. 이걸 한두 번 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우리가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서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보고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바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그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올해 이제 40살 됐는데, 네. 30대 들어서 이제 그 한절기만 되면은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약을 먹으면은 비염은 좀 괜찮아지는데, 제가 좀 민감한 건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속이 좀 메스껍고 좀 두통도 좀 오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약을 먹으면 또 괜찮아져가지고 또 한절기에는 또 약을 좀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요. 근데 좀 이런 증상들이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이 좀 잘 안 듣는 것 같고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좀 다르게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약들은 네. 기본적으로 원인을 치료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통 아마 항히스타민제나 저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약을 쓸 때는 좋아졌다가 약을 중단하면 바로 이제 리바운드 현상이라 그러죠.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분 전신 증상도 아까 동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다른 원인을 좀 확인하시고 근본 원인부터 치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또 방송 중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장 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그 수면 부정이나 스트레스 같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빵이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네.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사실 좀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해로운 세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해로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내독소라든지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투과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장 내벽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피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피부로 이동하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이라고 있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런 장벽에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그 손상된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건강에 좋다고 과일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당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과 잘 결합을 해가지고 장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네. 이 트립토판은 흡수가 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증이라든지 수면 장애도 연관되기 때문에 특히 과일을 건강에 좋다고 그냥 뭐 함부로 드시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네. 탄산음료나 이런 과일 주스들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이 탄산음료에는 액상과당이라고 훨씬 더 잘 흡수가 되는 과당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장애나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더 피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또 이외에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 아까 수면 장애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같은 부분인데 네. 이 자체가 이제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 콜티솔이 나오면은 이 자체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누수 증후군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알레르기가 심해서 네. 6년 동안 알레르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간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약을 끊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도 이제 끊어져서 약을 먹게 됐고 지금 다시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알레르기 약을 다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에 뭐 다른 약을 뭐 먹던 거를 끊거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좀 네. 완화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제가 오늘 사실 네.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큰 면에서 보면 한 군데서 저는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갑상선 약물이라든지 특히나 암 수술을 하셨다면은 그런 약물을 중단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평가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마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글루텐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건강에 좋다고 난 암에 걸렸으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많은 과당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가지고도 처음에는 장누수 증후군이나 알레르기가 악화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종국에는 암까지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네. 갑상선 질환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가면역 질환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생활 습관 교정 글루텐 음식을 좀 피하시고 그런 당류나 튀김 음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암을 앓으셨고 그리고 다른 증상들이 많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그런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 누수 질환이 없는지 있는지 그 외에 약만 이거를- 드시는 네. 거는 사실 증상 치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입이 마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증상이 먹을 때는 콧물이 좀 줄지만은 입이 마른다든지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이제 피부 장벽도 파괴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아토피나 재발성 여드름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 구조를 보면은 네. 맨 바깥층에 각질층이 있고 진피,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순으로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맨 바깥층에 표피와 진피까지의 그 위쪽 부분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죠.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 피부 장벽이 사실 많이 손상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나 재발성 여드름이 있는 부분들은 이 장벽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피부뿐만 아니라 장 점막이라든지 호흡기 점막에도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발성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는 꼭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서 장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장벽 기능이 건강한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벽 기능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도 잘 오기가 쉽고 그러면 장투과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염증성 물질이나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혈관을 타고 피부로 이동을 해서 피부 장벽을 다시 손상을 하게 되고 그 장벽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런 여드름이 재발적으로 자꾸 생길 수 있죠. 네, 예로부터 사실 장과 피부는 좀 연결됐다는 얘기를 좀 많이 네네. 들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네. 그 감기약을 한 35년 동안 복역은 주부입니다. 근데 이 그러셨어요? 감기약을 먹고 나서부터 목에 굉장히 염증이 심하고요. 목이 좀 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은 없다는데 계속 목이 마르고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약을 주던데 약을 통증이 있을 때 먹으라 그래서 먹으면 약간 낫고 떨어지면은 계속 목이 마르면 콧물도 나오고 목이 아파요. 이상은 없다는데 그래서 네. 혹시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해서 약의 부작용으로 그러는가 그런 게 좀 너무 궁금하고요. 네. 계속 제가 지금 35살 먹은 아를 낳고 나서부터 감기가 걸려가 약 먹는 게 지금까지 먹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도 조금 자극이 있는 걸 먹으면은 기침이 바로 나옵니다. 예. 자, 이제 감기 약을 계속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졌다가 네. 또 끊으면은 이제 다시 나빠진다든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 나라 요즘에는 많이 해결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감기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자주 오셔가지고 약을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생제도 처방을 받고 이런 소염 진통제도 많이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나쁜 균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듯이 보이다가도 결국 다시 반복하는 일들을 잘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그 증상들은 이런 약들은 증상을 조금 좋아지게 만들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또 복용하시다 보면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벽 투과성도 증가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식생활부터 먼저 점검하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약을 과도하게 복용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증상이 오히려 만성화되고 아까처럼 부작용만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실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내 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전신 증상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 한번 전신 질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어떤 검사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네, 방송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좀 병원에 가서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렇게 장누수 증후군이 의심이 될 때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저렇게 5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5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한 2-3가지 정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신다면은 장누수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통합 기능의학적 검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실까요? 예, 통합기능의학 검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통합기능의학 검사는 증상은 있지만 일반적인 검사로는 진단되지 않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기능적 이상이라든지 세포 단계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발전한 이런 미래의학이라 할 수가 있고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를 보면은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환경호르몬 검사, 그리고 음식물 과민 검사, 자율신경 균형 검사, 그리고 히스타민 블레성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합 기능의학 검사는 약간 가격이 좀 비싼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검사를 다 하실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설문지나 그리고 자기 증상이나 이런 데 맞춰가지고 필요한 검사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레르기성 좀 질환이 장누수 질환과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좀 치료를 받게 돼야 되나요? 네.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네.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는 네. 이렇게 5R 프로그램에서 이제 약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약속 처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5R 프로그램이라 그러냐면은 이 치료에 대한 이 영어 첫자들이 다 R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제거한다. 장내에 있는 나쁜 원인들을 제거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리무브. 네. 예. 두 번째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란 거에 대해서 뭘 보충해 준다 그래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장내에 유용한 균을 보충해 주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외에도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재반 환경에 도움되는 것들을 보충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손상된 장 점막을 보충해 줄 그런 영양분을 또 보충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안 좋은 식습관을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장 운동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건강을 위해서 통증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을 마지막 5번째 단계 리밸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집사람은 63세인데요. 네네. 한 3-4년 전부터 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대로 괜찮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1년 전부터 너무 심해져가지고 온 몸에 이 500원짜리 동전 넓이 정도로 온 몸에 그냥 군데군데 막 나가지고 그냥 눈 옆에가 나면 눈이 그냥 삐뚤어지고 입 옆에 나면 입이 삐뚤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날이면 날마다 울고불고 그러고 있고 양약, 한약,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니도 찾아내질 못하고 원인을 발견을 못해요. 네. 한약국에 가도 안 되고 양약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하고 또 그냥 그 검사는 다 하고 그래도 그걸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양약 그냥 못 견뎌서 그 약국에 가서 알약 하나, 두드러기약 하나 사다 먹으면 그냥 속이 쓰려가지고 새벽이면 그냥 온 몸을 비틀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사연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계속 반복되는 일 같은데요. 네. 이런 만성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들이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들입니다. 물론 약을 잘 쓰면 아주 명약이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가렵거나 염증이 많은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려주는 증상 완화제입니다. 이런 걸 의학적으로는 대증요법이라 그러는데요. 초기에는 치료가 언뜻 듣는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만성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만 좀 반응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날이 갈수록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장기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혈관이 확장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또 갖고 있거든요. 이분도 아마 먼저는 정확한 진단이 바로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런 특정한 원인들을 피하거나 이런 것들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같은데. 음식 같은 경우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먼저 오셔가지고 이런 첫 번째 중요한 건 사실 질병은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코드숨 치면서 아유 뭐 그런 건 안 해본 게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장애는 증상이 없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뭐에 좋다 그래서 한약을 먹기도 하고 한약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약을 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알레르기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근거 없는 그런 그 시중에 떠도는 그런 대체약에만 의존하실 건 아니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그리고 좀 아까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히스타민 불내성이라든지 내 음식을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가 그런 문제는 없는지 좀 확실히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증상이 있다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통합기능 의학 검사들이 그냥 일반적인 검사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꼭 받으셔서 완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류호성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관계상 2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자연치아 대체 치료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